일본 열도가 새 벽두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사진 보이시나요? 이번 사건은 여러분, 친오빠가 친여동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토막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이렇게 말했어. 사실은 이 친오빠란 사람이 삼수생이었던 거야. 삼수생. 그러니까 이 삼수생인 범인이 대학생이었던 여동생이 이렇게 그냥 툭 던진 약간 그런 말에 모욕감을 느낀 거야.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 거지. 그래서 그 모욕감을 느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친동생을 죽여버린 거야. 그런데 사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게 충동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하나, 둘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주간 문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오빠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욱 끔찍한 게 뭔지 알아? 제가 도쿄 시부야쿠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도쿄 시부야쿠에서 지금 방송 중이에요. 전 도쿄 시부야쿠에 살고 있는데 이 사건도 여러분 시부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깜짝 놀랐어. 이 사건 조사하고 나서. 자, 도쿄 시부야에 있는 모토 유키의 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굉장히 또 돈까지 많아 유복하고 화목한 집안이었어.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부모님 조부모님도 다 뭐 할머니까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도 다 치과 의사신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빠방해. 그러니까 돈이 많지. 치과 의사야. 그리고 장남인 형도 치의대에다가 치과의대, 그러니까 치의대에다에 재학 중이었던 굉장히 치과 집안이었어. 다 치과 의사 집안이다. 뭐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다음에 자기 장남인 형도 치의대에 재학 중이었어.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이 범행을 저지른 차남, 이 유키, 무토 유키도 당연히 자기도 치과 의사가 돼야 돼. 이런 꿈을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연히 내 꿈은 치과 의사라고 생각하고 자랐겠지. 그래서 이 차남이었던 이 무토 유키도 치과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삼수를 한 거야. 치의대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동생을 죽여서 경찰이 이렇게 물은 거야. 너 왜 죽였냐? 그랬더니 이 유키가 이렇게 말했대. 아, 그냥 순간 너무 열받아서. 아니, 저도 모르게 그냥 충동적으로 저지른 거예요. 충동적으로 죽였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자백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에서도, 일본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게 보도했어. 그런데 여동생의 단순한 말 한마디에 모욕감을 느껴서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라고 보기에는 살해 방법이 여러분 너무 집요하고 너무 치밀하고 너무 잔인한 거야. 수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말 한마디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치밀하고 너무 약간 집요하고 잔인한 살해 수법이다 라고 말을 했대. 자, 범행이 일어나는 건요, 유키가 이 합숙학원에 들어가기 전날이었대. 그러니까 삼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수험 보기 전에 들어가는 이렇게 스파르타식 약간 그런 학원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이 무토유키가 합숙학원에 들어가기 전날인 12월 30일이었어.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치의대를 다니고 있던 장남은요, 새해를 그 외갓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후쿠시마현으로 떠났었대. 그 당시에. 그리고 아버지는 외출 중이셨고. 그럼 집안에는 여동생과
이 친구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때쯤 여동생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동생의 사진입니다. 자, 희생자인 여동생 무토 아츠미. 당시 나이 20살이었어요. 자, 이 아츠미는요, 나중에 아빠랑 같이 엄마가 있는 외갓집, 그러니까 후쿠시마로 떠날 예정이었었대. 엄마랑 오빠랑 먼저 가 있으니까 아빠가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아빠랑 같이 후쿠시마로 같이 떠날 예정이었어. 왜냐면은 이 유키 저 남자는 오빠는 어차피 그 합숙학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후쿠시마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집안에는 그 당시에 무토 유키랑 무토 아츠미 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가족도 없이 둘만 남겨진 집에서 이 아츠미가 오빠를 긁어. 어떻게 긁냐면 연기 들어가요. 오빠는 맨날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성적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아, 모르지. 진짜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건지 그냥 단순하게 오빠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 건지. 그리고 나는 꿈이 있지만 오빠는 꿈도 없잖아. 그냥 치과에서 하니까 그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빠 유키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에 화가 난 유키가요, 그 목검이 있죠. 목검으로 아즈미의 머리를 몇 번이나 내리쳐요. 꿈도 없잖아. 나는 꿈도 있는데 오빠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속으로 이렇게 참고 있다가 뭐? 죽인다. 죽여버린다. 이러다가 목검으로 머리를 몇 번이나 내려쳐. 죽어!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아즈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죽어. 그리고 아즈미가 목이 졸려서 정신을 잃었어. 머리도 목검으로 몇 대 맞았지, 목도 심하게 졸렸지, 정신을 잃자 그거에도 분이 안 풀린 유키가 유키의 머리를 끌고 욕실로 끌고 가요. 그런 다음에 목욕물을 받아서 욕조에다가 빠뜨립니다. 저 아츠미를. 동생을 죽인 유키는요, 쉴 틈도 없이 더욱 끔찍한 다음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해요. 자, 목검으로 머리를 몇 대 때렸어. 거기도 모자라 목을 졸랐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욕조에다 물을 받고 그 물 속에다가 욕조를 담갔어, 유키의 시체를. 그럼 얘는 죽었어. 이제 아츠미는 죽었어. 이제 죽었으니까 어떡해. 이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 아빠가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해낸 게 부엌 칼과 톱으로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신을 15토막을 내기 시작해요. 자신의 친동생을 그렇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15토막을 냈어.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중에 너 왜 친동생을 15토막이나 냈냐? 그랬더니 이 친오빠가 말하기를 버리기 위해서요.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대요. 버리기 위해서. 동생을 죽은 뒤에 동요 없이 이제 증거인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비닐봉투에다가 토막낸 시신을 넣어요. 묶어. 그리고 자신의 방 옷장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에 사용됐던 톱과 칼을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내요. 그리고 피가 잔뜩 묻었을 거 아니야. 사람을 토막을 내는데 피가 잔뜩 묻은 자신과 자신의 옷을 세탁까지 해요. 피부내 자신의 옷을 세탁까지 해. 그리고 샤워를 했겠지?
그렇게 가족이 집을 비운 단 8시간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 뼈가 진짜 자르기가 힘들어요. 힘들대요. 딱딱하잖아, 뼈가.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톱으로 자르고 식칼로 따고 내장 빼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친동생 토막 내서 자기 옷방에다 넣어놓은 거야. 8시간 동안. 그리고 다음날 오후 딸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돼. 그래서 이 유키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다음날 얘는 이제 학원을 가야 되니까, 아빠 있잖아요, 저 사실은 친구가 그냥 관상용으로 준 상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방에 냄새가 좀 날 거예요. 문 열면 더 지독하니까 문 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문 절대 여시면 안 돼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합숙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동생 시체를 그냥 자기 옷방에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합숙학원으로 들어가. 그러나 유키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까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어. 왜? 새해를 보내고 일단은 후쿠시마에서 엄마랑 그 형이 왔어. 그런데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는 거야. 12월 30일 날 죽였는데 그 비닐봉다리 하나만으로 그 시체를 넣어놨으니 사람 썩는 피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요. 그래서 다음날 그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그 친형이랑 온 다음날, 그러니까 1월 3일 저녁 9시경에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일단은 아들 방에 들어간 거야.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갔지.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따라가 보니까 아들의 옷장이야. 그래서 아들의 옷장을 문을 열어봤는데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지. 왜? 토막난 자신의 딸의 시체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밤 10시 30분쯤 아빠가 경시청 요요기국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딸의 시체가 지금 우리 아들 옷장에서 발견됐어.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왔고 이 사건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그리고 아빠가 생각이 된 거야. 요즘 들어서 유키하고 아즈미가 굉장히 심하게 다퉈왔던 거를 떠올리게 된 거야. 그래서 아빠가 경찰한테 이렇게 말해. 혹시 아츠미를 죽인 범인이 제 아들 유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은 합숙학원으로 가죠. 아들 유키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서에 순순히 동행을 해요, 유키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말했대. 유키, 혹시 네가 말하는 그 친구가 줬다는 관상용 상어가 네 여동생의 시체를 말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 유키가 엉엉 울면서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나도 갑자기 너무 충동적으로. 1월 4일 시체 손상 혐의로 체포되었던 유키가요, 1월 15일 날 다시 살인 혐의로 추가되면서 재체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범행 동기가 유키가 열등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거야. 자, 엄마, 아빠 치과의사, 할아버지, 할머니도 치과의사, 자기 친형도 치과 의대를 다니고 있고 자기 친여동생도 대학생이야. 자기 혼자만 루저가 된 거지. 그런 느낌으로 항상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대학생인 여동생이 자신을 이렇게 우에까라메세,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깔보는 듯한 그런 무시하는, 자신을 우습게 보는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을 못 참고 흉계를 휘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유키의 열등감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그의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사진 띄우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들을 할지 참 알겠지만 정말 이게 체포당할 당시의 유키의 사진입니다. 자, 주위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 유키는요 어린 시절에 그냥 극히 평범한 아이였대요. 정말 평범한 아이였어.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던 유키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게요, 바로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였대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능 보는 약간 그런 시절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당시에 유키는요 치의대에 가고 싶었어. 치의대 진학을 꿈꿨어. 왜냐면 다 전 가족이 치과 의사니까. 그런데 이 유키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막 얘가 점심때가 돼서야 학교에 막 가는 등 지각이 굉장히 잦았대요. 지각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항상 졸고 자고, 그리고 흥분을 하면 주위 사람들을 완전 긴장시키게 되는 거지. 흥분을 하면 얘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성을 잃는 거지. 그 흥분을 되게 잘하는 친구였대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친구였던 거지. 뿐만 아니라요, 주위 자기 친구들한테 살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자주 얘기했대요. 야, 너 사람 죽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람 죽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리고 사람 목 조를 때 어떻게 조르는 줄 알아? 사람 목 조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 죽일 때는 이렇게 해라. 목을 조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대. 그리고 한참 일본에서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그 주카이 숲 기묘한 이야기 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카이 숲의 자살숲이라고 불리는 그 숲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대요. 무슨 책이냐면요, 바로 완전 자살 매뉴얼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때 일본에서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책이었어. 이 책이 얼만큼 인기가 있었냐면 1993년도에 발부가 됐는데요,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어요. 어떤 책이냐면 뭐 자살하는 방법. 그래서 완전 자살 매뉴얼이야.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 책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도 굉장히 컸대요. 근데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대, 이 유키가. 굉장히 자주 읽었대. 사람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거는 여동생의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글래머러스하고 예뻐. 귀엽게 생겼어. 그치? 근데 이런 여동생과의 관계가요, 전부터 좋지 않았어. 얘는 형과 함께 아츠미를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괴롭혀왔대요. 유치원 때부터 아츠미를 되게 괴롭혀왔대, 여동생은. 왠 줄 알아? 막내였던 이 아츠미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도 이 기분 뭔 줄 알아. 왜냐면 원래 이렇게 쭉 혼자 있다가, 혹은 뭐 형이랑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딸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다 얘한테 간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이 연년생이에요. 1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자기가 막내였잖아. 형 하나 있고. 그 자기가 받던 그 모든 사랑들을 부모님이 여동생한테 주니까 이 남자애가 나의 사랑을 뺏기는 것 같다는 질투심이 굉장히 심했던 거지.
근데 오랫동안 외동이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약간 이런 케이스예요. 저도 약간 동생 질투하고 엄마가 왜 동생만 이뻐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엄마랑 아빠랑 내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 아, 너 무슨 느낌인지는 알아. 그런데 얘는 좀 더 예민했던 거지. 그래서 얘가 항상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 아, 야, 나 내 동생 진짜 졸라 싫어. 아니, 기집애인데. 아, 1살 차이인데 밖에 안 나거든? 아, 얘기가 안 통해, 얘기가. 아, 그 기집애는, 아, 진짜 완전 싫어. 아. 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많았대. 자기 동생을 험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대요. 그런데 이 남자애는 좀 약간 여긴 또 왜 아키라고 되어 있어? 아키야 유키야? 유키는요 약간 좀 그렇게 밝은 성격은 아니었어. 뭐 자살 막 완전 자살법 이런 것만 읽고 좀 어둡고 그리고 항상 좀 주눅 들어 있고 막 이런 애였는데 반대에 그러니까 이런 애였지만 반대로 여동생은요 굉장히 자유분방해. 사진 보면 아시겠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밝은 성격이고 자신감 있고 거기다가 이 여동생의 꿈이 배우였대요. 배우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막 무대, 막 공연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조그마한 방송 출연 같은 것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여자였어.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자신감 넘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귀여운 걸 아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무대에도 쓰고 막 방송 출연 것도 하니까 막 더 잘 돼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유키는 항상 가족한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존재였던 거지. 항상 툭하면 짜증내고 그리고 약간 짜증도 약간 히스테리성 발작 같은 거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히스테리성 발작 같은 증상도 보이고 흥분하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막 이럴 때마다 가족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이 이 유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는 이 집에서 제일 창피한 존재야. 그래 다들 잘났지.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이 계속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유키의 스트레스가 얼만큼 컸냐면 얘가 동생을 얼만큼 싫어했냐면 꿈속에서 동생의 피를 이렇게 막 맞는 꿈을 꿀 정도였대요. 동생의 피를 막 이렇게 맞는 꿈을 꿀 정도로 동생을 싫어했대. 일본 국민들이 무엇보다 놀란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유키의 잔인하고 치밀한 범행 방법이야. 전문가들은요 시신을 토막낸 게 쉽게 버리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 경찰에 잡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잘라버린 거지. 토막낸 거지. 무토우 유키는요 칼과 톱으로 여동생의 시체를 막 난도질했어. 그리고 토막냈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2중, 3중으로 묶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 묶어서 따뜻한 옷장 안에 넣어놓으니까 이 시체가 부패하면서 냄새가 심해져서 부모님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새해가 시작된 지 채 3일 됐을 때 자신의 딸의 시체를 자신의 아들 옷장에서 발견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체에는요 이 아찌미의 시체에는요 목에 아주 그냥 꽉 졸린 듯한 멍자국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세게 졸은 거야. 그래서 시체는 목에 잘려진 상처 그런 자취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 아까 그 목검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했잖아. 머리 부분에 둔기 구탁 자국도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 일부분이 함몰될 정도의 상처였대요. 그러니까 그 목검으로 머리가 다 으스러질 때까지 자기 친여동생을 때린 거야. 함몰이 됐다니까.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몇 차례 맞은 것 같은 그런 멍자국이 있었대. 구타 자국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두 눈에 있죠 여러분. 눈에.
사람이 목을 졸리면 있잖아. 그 눈에 실핏줄 같은 게 다 터진대요. 그래서 이 아쯔미 시신의 눈에도요, 목을 졸렸을 때 발생하는 것 같은 그 눈이 충혈된 이런 것도 발견됐대. 그러니까 목을 얼마나 세게 졸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또한 부검 결과 그 아쯔미의 폐 있죠, 폐. 폐에서는요,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대량의 물이 들어간 행적도 있어. 왜냐면 아까 전에 목검으로 머리를 함몰될 정도로 때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목을 졸라서 욕조에다가 이 시체를 담궜잖아. 그런데 그 잠글 때까지는 아직 살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물이 막 폐에 들어간 거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아츠미가 친오빠한테 계속 겁나 폭행을 당하고 죽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물고문까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타랑 목졸림도 있지만 결국엔 익사로 사망했다고 보여진다고 해요. 익사로 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판결됐나요? 자, 2008년 5월 12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은요, 검찰이 이렇게 판결하는 거지. 이 유키는 뭐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정말 충동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 하지만 이 살인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완전히 있었다 라고 해서 징역 17년을 내려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고 죽인 거야. 네가 충동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네가 너무 좀 수법이 너무 치밀해. 넌 네가 하고 있는 짓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17년을 내려. 그런데 같은 해 5월 27일 다른 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피고 유키의 변호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희 피고인은요, 다중인격이 있습니다. 재판관님,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다중인격성의 해리성 장체성 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친동생의 시체를 손상했을 때는 이미 이 유키 본인이 아는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의 피고인의 다중인격을 주장합니다. 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해리성 장애가 뭐냐면 다중인격 있잖아. 한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의 인격이 들어있다라고 변호사가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됩니다. 이게 인정돼요. 그래서 살해에 관해서는 죄가 인정된다. 네가 네 동생을 죽인 거는 맞잖아. 그 살해에 대해서는 인정해. 그런데 네가 시체 파손한 거? 그래, 그거는 무죄. 그래서 살해죄만 적용돼서 7년이 내려져요. 그리고 시체 파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하지만 2009년 4월 28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이렇게 되죠. 1심 판결이 취소돼요. 그러니까 살해죄만 인정된다, 시체 파손은 죄가 없다, 무죄다, 이게 다 취소돼. 심지어는 범죄자의 다중인격을 부정해요. 얘는 다중인격 아니야. 얘는 지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 새끼 연기하는 거 보소. 그래서 시체 파손에 대해서 그 책임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징역 12년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9일 날 2심 판결에 또 항소했어. 12년이라뇨. 저희 피고인은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갖고 대법원에 또 상소했어. 그런데 2009년 9월 16일 대법원에서 2심 선고에서 12년을 내렸잖아. 그거에 대해서 찬성. 그리고 피고인이 저 너무 센데요? 라고 다시 항소했던 거를 기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 12년으로 확정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대박인 거 있다. 대박인 거 있어.
아까 전에 여동생의 시체를 15조각으로 토막냈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동생의 토막난 시체에서요,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동생의 가슴. 여동생의 가슴과 그리고 여동생의 중요한 하복부가 없어졌어요. 헐, 미친,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은 성적 행동의 상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범인이 여동생이랑 사이가 나쁘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동생을 여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여동생을 여성으로서 의식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여동생이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등감이 배가 된 거지. 그리고 이 여동생을 향한 억눌린 막 성적인 감정, 그리고 막 얘를 덮치고 싶은데 이런 공격성 충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까 이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고 한 여성으로서 봤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의 시체 중에 가슴과 여성의 하복부 그 토막낸 시체 그 두 개만 없어진 거야. 그 사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이오키만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합시다. 자, 일본에는 굉장히 근친상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근친상간, 그러니까 가족끼리 뭐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가족끼리 뭐 연인 관계가 된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되게 부지기수해요. 제가 기묘한 이야기에서 가져간 거 있죠? 곧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살인도 그래. 살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3.3%, 53.5% 정도의 그런 그런 범죄들이 대부분이 가족, 친족 간에 연결된 살해 범죄가 반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렇게 자꾸 가족끼리의 무언가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온 오늘 기묘한 이야기, 잔인하고 무섭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럼 유튜브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 구독 안 하면 후회한다. 자, 그러면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다른 심령 이야기와 잔인한 범죄 사건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혼자 자지 마.